네, 에듀윌 2026년 스포츠 지도사 콕 짚은 해설 특강 스포츠 심리학을 맡은 구본재입니다. 스포츠 심리학 특강 첫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하시게 되면 스포츠 심리학이 아무래도 개념적인 이해도 좀 필요하고 이론적인 내용도 좀 방대하고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스포츠 심리학이랑 스포츠 교육학이나 사회학 등 이런 인문사회 계열로 같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중복되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좀 전략적으로 공부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또 스포츠 심리학 이 내용 자체는 방대하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 금방 되고 또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적으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는 이 내용들도 좀 더러더러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 관련해 가지고 금방 이해를 따라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 심리학이 뭐 내용 자체가 많긴 많아요. 여기 보면 11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스포츠 심리학이 개관부터 스포츠 심리 상담까지 11개로 구역이 되어 있고요. 2025년 출제 경향은 문제 출제 경향을 좀 보면은 2025년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중하 수준으로 비교적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학습, 제어, 발달 영역의 비율이 좀 감소했고요. 스포츠 수행 심리적 요인 등 사회 심리적 요인, 불안, 목표 등등등에 대해서 출제 비율이 증가했다. 이게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운동학습, 제어, 발달 영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 그 부분 여기 있을 거예요. 파트 2, 3의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이 부분에 운동 학습, 제어, 발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내용들이 쭉 있게 되는데 이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이쪽을 전공하시는 문제 출제 위원분들과 이쪽을 전공하시는 문제 출제 위원분들이 서로 이 학습이나 이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이 어떤 문제 출제자의 전공 분야가 이쪽 분야다. 그러면 이쪽 분야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출제가 되겠죠. 또 이쪽 스포츠 운동 수행에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교수님이 문제를 출제하게 되신다. 그러면 이쪽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비교적 운동 학습, 제어, 발달, 인간 운동 행동 이해 파트는 이과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외워야 하고 학자를 외워야 하고 또 그 이론이나 원리에 대해서 외워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조금 전체적으로 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편입니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대신에 이쪽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게 있긴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익숙한 개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경험적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준의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수준이 난이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 난도가 올해는 이쪽에서 많이 나와서 문제 난도가 중하 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핵심 이론이랑 이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하고 기출 문제 위주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내용 이 핵심 이론이라든지 개념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 이론을 다 마스터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어렵고, 이 강의를 통해서 핵심 이론에 대한 개념을 좀 개념적으로 큰 틀을 잡아놓고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이론으로 넘어와서 좀 더 이론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취하셔야 고득점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스포츠 심리학 관련해 가지고는 이 챕터가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챕터를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1번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그리고 10번, 11번 건강 운동 심리학, 스포츠 심리 상담 이렇게 한 챕터로 구성해서 강의를 하나 구성하고 그 다음에는 2, 3, 4, 5, 6, 7, 8, 9 이렇게 강의를 구성해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이나 8개년도 기출 분석을 해보게 되면 2급 전문 생활 장애인 유소년 노인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고, 특히 2급 전문이나 2급 생활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스포츠 심리학 전체적인 이해에 대해서 한두 문제, 5%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 제어, 발달, 학습, 운동 기술의 이해 부분에서 35%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6, 7, 8문제 출제가 되고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이 스포츠 수행에 어떤 심리 요인이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격, 뭐 정서, 동기, 목표 설정 등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서 또 35% 정도, 6, 7,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 응집력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적 촉진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개인이 운동할 때 사회적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한 2문제 정도, 2~3문제, 네, 이렇게 10% 정도 문제가 나오고, 운동의 심리적 효과라든지 운동 심리 이론이라든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운동을 더 많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심리학적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등의 내용이 건강 운동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서도 한두 문제 정도, 네, 10%가 출제가 되고요. 스포츠 심리 상담, 스포츠 심리학의 현장 적용 문제죠. 스포츠 심리 상담을 전공한 학자들이 현장 스포츠 선수나 지도자 혹은 학부모님들과 만나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한두 문제 5% 정도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 2 챕터에서 보시게 되겠죠. 실제로도 이 이론 강의에서도 이 2 챕터를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스포츠 심리학 개관 그리고 건강운동 심리학, 스포츠 심리 상담을 따로 묶어서 챕터를 구성한 이유는 원리나 개념, 그러니까 이 어떤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외워야 되고 이런 내용들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스포츠 심리학이 무엇인지 또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들이 좀 많고요. 또 이 건강운동 심리학이나 스포츠 심리 상담 등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이론들이 또 존재해요. 이 안에 예를 들어 운동의 심리적 효과에 여러 가지 운동 효과들이 있을 텐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앞에 나옵니다.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라든지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일단 개념을 한번 잡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스포츠 심리학의 이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를 먼저 나올 텐데 뭐 기출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스포츠 심리학이 무엇인지는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이게 지금 말이 인간과 인간 행동이지 이거 사람과 관련된 모든 걸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실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 행동이라든지 스포츠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포츠 심리학 요 파트를 잘 보시면 이제 스포츠 심리학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심리가 운동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큰 틀에서 한 가지 스포츠 심리학의 이 관심 주제고요. 예를 들면 내가 불안을 느끼면 자유투 수행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뭐 수영에서 자신감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등등등 다양한 심리 요인이 내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큰 관심 주제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럼 운동을 하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달리기 하면 우울증이 좀 높아지나 낮아지나 이런 것들, 생활체육을 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주요한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 운동 수행이 또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의 관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이라 하면 스포츠 심리학 안에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 뭐냐면 큰 틀에서 전체적인 스포츠 심리학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스포츠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또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안이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뭐 자신감이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목표 설정이 운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등등 조금 더 운동 수행과 관련된, 그리고 심리와 수행이 어떻게 연동하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은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에서 구분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됐냐면요, 초기의 스포츠 심리학 연구들,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 연구의 풍토들이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내 심리가
운동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이 안에서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또 이 심리라고 함이 단순히 뭐 자신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는 기전, 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뉴런을 타고 전기 신호가 이동하고 근육이 수축이 완화하는 그 기전, 그것도 우리는 심리학 안에서 다루거든요. 스포츠 심리학에서 그러면 그 기전들에 대해서도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영역마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 이 광의 스포츠 심리학 안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연구 풍토들이 진행이 되다가 198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연구 분야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사실 이 각각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연구 분야와 연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같이 스포츠 심리학 전공자인데 서로가 서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경우도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좀 분리하자. 그렇게 해서 뭐 운동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 좀 나눠주고, 스포츠 심리학 나눠주고, 건강운동 심리학 나눠주고,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각각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눠보자 해서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보면요, 인지적 접근과 현장 연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험주의에 기초한 성격 연구가 있고, 사회적 촉진 등 각성 운동 수행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냥 한번 개념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과정, 뭐 역사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최근에 기출문제에 나오긴 했는데 아마 이제 각각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 있나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것들도 개념적으로 그냥 짚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고, 이걸 구체적으로 외우려고 생각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개념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노먼 트리플렛이 이제 스포츠 심리학 태동기의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노먼 트리플렛이 했던 스포츠 심리 실험이 스포츠 심리학 1호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사이클 경기의 집단 효과, 그러니까 사이클 경기를 하는데 혼자 달릴 때랑 여러 명이 달릴 때, 경쟁자와 함께 달릴 때 기록을 측정해 보니까 내가 혼자 달릴 때보다 여러 명과 함께 달리니까 더 기록이 빠르더라. 이게 어떤 효과일까에 대한 연구가 1898년에 1호 스포츠 심리학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칼 디엠이라는 학자가 라이프치히 대학의 최초의 스포츠 심리 실험실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리피스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여기 스포츠 심리 초기인데, 콜먼 그리피스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운동 연구소를 차렸다고 했는데, 이게 최초의 스포츠 심리 북미 스포츠 심리 연구소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북미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이 그리피스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또 퓨니라는 학자가 구소련의 레닌그라드 체육문화연구소를 설립해서 스포츠 심리학이 훌륭한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기초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준비기라고 해서 1965년부터 80년대 초반까지죠. 80년 이전까지 이때 학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너 마틴스라는 아주 걸출한 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아주 현장에서, 그러니까 선수와 지도자, 이 운동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들, 심리적 변화들, 그리고 심리적 역동들을 연구하고, 또 이 레이너 마틴스 스스로도 코치였고, 그러다 보니까 코칭학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제시했고, 또 여기서 나타났던 레이너 마틴스가 제시한 이론들이 현재에도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 관련해 가지고 뭐 경쟁 상태 불안 질문지를 레이너 마틴스가 최초로 개발했고, 그 경쟁 상태 불안 질문지가 지금까지 막 개발되면서 좀 변화가 있어 오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잘 쓰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스포츠 심리학에서 불안에 대한 접근은 경쟁 불안, 상태 불안,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와 컨설팅 발전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인 거죠. 2000년 이전까지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스포츠 심리학위원회 공식 출범했고, 또 스포츠 심리학자를 올림픽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채용했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라든지 미국 스포츠 심리학회 등도 창립이 됐고요. 미국 심리학회의 47번째 분과로 스포츠 심리학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심리학회 산하로 스포츠 심리학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디에 스포츠 심리학회가 들어있냐면 한국 체육학회의 분과학회로 스포츠 심리학이 들어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체육학회 아래에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운동 역학, 뭐 생리학 등등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학회들이 분과학회로 들어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회 아래에 스포츠 심리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스포츠 심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개념적으로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 이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다양한 세부 학문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스포츠 심리학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운동 경기 또는 스포츠 상황에 응용되는 심리학의 분야고요. 인간 운동 수행 관련된 스포츠 심리 요인관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에는 뭐 개인이 있을 수 있고요, 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어쨌든 운동 수행과 관련돼서 내 심리가 운동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거예요.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이요. 또 운동 심리학. 여기 운동 심리학은 건강 심리학, 건강 운동 심리학이랑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운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나, 이것들이 뭐 심리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 개인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또 이 개인이 운동을 참여하면 어떤 심리적 효과가 있는지 등등을 연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건강심리학, 건강운동심리학, 운동심리학이라고 하는데, 학계에서는 보통 건강운동심리학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운동 제어, 학습 발달, 요 세 개를 우리는 학계에서 주로 하나로 묶습니다. 운동 제어, 운동 학습 제어 및 발달 이렇게 하나로 묶는데, 보통은 이제 교과서도 이렇게 세 개가 묶여서 나와요. 왜냐하면은 제어, 학습, 발달 이 세 분야가 공유하는 이론들이 좀 많기도 하고, 조금 더 이과 계열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친화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그 실험이 옳은지 증명하고, 또 이걸 다시 현장에 적용해보고, 이런 이 되먹임 과정을 통해서 이론이 발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운동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 생성되는 기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먹을 구부렸다 폈다, 혹은 팔을 구부렸다 폈다, 혹은 골프에서 퍼팅하는데 허리를 돌렸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가,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보고 퍼팅을 하는가, 무엇을 보고 운동 동작을 하는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운동 동작을 수행해내는가 등을 운동 제어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요. 운동 학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운동 동작들을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운동 발달은 운동 기능 발달과 유전적 요소 등이 운동 수행 능력이나 운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데, 보통은 여기서 운동 제어 영역이 가장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용 스포츠 심리학은 각각의 영역들에서 구축된 이론들을 현장에다 이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려고 스포츠 심리학자가 가서 상담도 해주고, 뭐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멘토링도 하든지 멘탈 코칭을 하든지, 이런 다양한 현장 적용을 해보고, 또 현장 적용하고 나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응용 스포츠 심리학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 심리학자는 일단 연구자이면서 교육자이면서 상담자예요. 여기서 상담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뭐 적용이라고도 하는데, 현장 적용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자는 연구를 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이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 개발된 이론을 교육해요. 대학 현장 혹은 스포츠 현장에서 이 스포츠 관련된 이론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또 현장, 아까 여기 응용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적용하거나, 뭐 심리기술 훈련을 하거나, 다양한 이런 적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의 개괄인데, 뭐 개괄적으로 보면 스포츠 심리학 안에 이런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 연구 분야는 어떤 분야를 세부 분야로 가지고 있다 등을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심리학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스포츠 심리학이 어떤 학문 분야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챕터 10으로 넘어와서 건강운동 심리학, 그리고 챕터 11로 넘어가서 스포츠 심리 상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운동 심리학에서는 운동의 심리적 효과 혹은 또 이 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운동에 잘 참여시킬 것인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여기는 사실 암기 이런 내용보다는 개괄적으로 내용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가 아니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습니다. 일단 운동의 심리적 효과가 건강운동 심리학에서는 가장 주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면 운동과 성격이 있겠죠.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뭐 요양적인 사람이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오래 지속한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이 사람의 성격 검사를 해봤더니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기적인 운동의 실천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더라. 우울증이나 우울감이나 불안을 자주 느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걸 비형성격 유형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지속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운동 참여 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하더라. 지속적인 운동 참여는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이 심리적 불안정함, 뭐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정서적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보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 불안정함을 조금 보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 불안정함을 한번 완화시켜 보자 하는 내용의 것들이 건강운동 심리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운동의 심리생리적 효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출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운동이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하면 일단 유산소 운동이 불안을 감소시킨더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 하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30분 이상 지속하면 불안이 감소되더라. 반면에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 예를 들면 헬스 같은 게 있겠죠.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은 불안 감소 효과가 그렇게 없더라. 오히려 증가시킬 때도 있더라. 이게 이론적으로는 고강도의 무산소 운동이 체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서 이 스트레스를 처리해내는데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힘듦이 이 불안 감소 효과가 없더라. 이렇게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불안을 좀 감소시키지만 너무 고강도 운동은 불안 감소 효과가 없다. 운동 기간과 불안 해소에는 상관이 있다. 운동을 좀 더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불안 해소가 좀 더 된다 하는 연구가 있고요. 여기 나오네요. 장기간 운동을 실시하면 특성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일회성 운동은 상태 불안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킨다. 특성 불안, 상태 불안은 내가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불안을 갖고 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불안 정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 불안 정도가 낮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특성 불안이라고 합니다. 장기간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불안 수준이 좀 전체적으로 높은 사람도 조금 그 수준을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일회성 운동, 한 번 운동 혹은 두 번 운동하는 이런 식의 운동이 상태 불안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상태 불안은 뭐냐면 내가 특정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불안이에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불안하지 않던 사람도 시합장에 가면 갑자기 불안해지죠. 혹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시험을 볼 때 좀 불안해요. 약간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상태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회성 운동을 하면 상태 불안을 일시적으로 좀 감소시킬 수 있다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운동이 우울증에 미치는 효과는 보면 운동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 연령에 걸쳐서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더라. 운동이 특히 유산소 운동이 운동 기간이 길거나 운동 빈도가 높을수록 우울증 치료 효과는 더 크더라.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더 자주 참여할수록 우울증 치료 효과가 더 크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이나 건강운동 심리학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운동에 많이 참여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운동 강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운동을 자주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우울증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여기랑
아까 이 불안이랑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이죠. 운동이 또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보시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은 일단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운동은 스트레스예요. 이 운동 강도가 높든 낮든 우리 신체는 스트레스로 반응됩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운동을 참여한다는 것은 몸도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 라켓 스포츠를 하게 되면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또 공을 쳐야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평소에 일정한 너무 높지 않은 수준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일정한 수준의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평소 스트레스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산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이런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수명에도 영향을 미쳐요. 유의미하게 예를 들어서 라켓 스포츠에 참여하는 개인은 라켓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는 개인보다 평균 수명이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라켓 스포츠를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10년 이상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이런 평소에 이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인지적 가소성을 계속 향상시키고 인지적으로 우리가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준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단기간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게 더 효과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말로 스트레스가 될 텐데 적정한 스트레스는 내가 이걸 이겨냄으로써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박수가 빠르게 회복된다. 불안 수준을 낮게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산소 운동을 계속 참여하게 되면 내가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심장의 좌심실 판막이 커지게 돼요. 좌심실 막이. 그러면서 좌심실 용량이 커지고 한 번 펌핑할 때 심장이 한 번 펌핑할 때 내보낼 수 있는 혈액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휴식기에 있을 때 심장이 더 많이 펌핑하지 않아도 똑같은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다 보니까 심박수가 낮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본적으로 펌핑량이 많으니까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갔던 고강도 운동을 하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심박수를 내릴 수 있는 내 혈액을 통해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심박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체력이 우수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말도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체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체력이 또 키우면 키울수록 스트레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애초에 왜냐면 이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체력을 깎아먹는 행위인데 체력 자체가 커지면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도 이걸 내가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의 심리적 측정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체 활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심박수라든지 GPS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말고 내가 심리적으로 이 신체 활동을 얼마나 자극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RPE죠. 내가 운동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어느 정도 힘든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운동 자각도라고 하고 척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보통 이제 20점 척도를 많이 쓰는데 20점이 되면 될수록 저는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것이고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좀 여유 있게 운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자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있고 고딘과 셰파드의 여가 활동 질문지 여기서 이제 맷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에너지 양을 운동을 진행하면서 소비된 에너지 양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맷이라는 단위로 만들고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이 몇을 일주일 동안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몇 정도의 맷을 내가 소모했는가 이런 식으로 측정함으로써 내가 여가 활동을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 운동으로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맥레어의 기분 상태 검사 팜스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상태 검사지 중에 하나예요. 정서를 측정하는 걸 측정하게 되고요. 긴장, 분노, 우울, 피로, 혼동, 활력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검사지에다가 체크 해가지고 내가 1점부터 5점 혹은 1점부터 7점까지 중에
해당 문항이 나는 5점이다, 4점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각각의 긴장, 분노 등의 기분 상태를 내가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왓슨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 스케줄, 또 이것도 뭐 비슷한 느낌입니다. 20개의 문항을 느낌이나 정서 상태에 대해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한 척도인데, 이 이외에도 사실은 뭐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나와 있고, 사실 얘네를 막 구체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척도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척도 중에 이런 것들이 또 예시로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 측정의 중요성인데, 뭐 사실은 당연히 내가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내가 하고 있는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서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신체 활동이 과한 건지 혹은 과해서 내가 낮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높여야 되는 건지 너무 낮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각각 개인에 맞는 개인의 수준에 맞는 운동량과 빈도, 강도, 형태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운동 차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단순하게 심리적인 측정, 신체 활동 측정, 예를 들면은 RP라든지 뭐 LEQ라든지 이렇게 단순하게 심리적인 측정만 가지고는 사실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는 보통 RP, LEQ 등의 척도들에다가 객관적인 척도, 뭐 심박 척도라든지 아니면 뭐 GPS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실제로 활동했는지 등에 대한 척도들을 결합시켜 가지고 실제로 이 척도들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좀 높이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심리적 효과와 관련된 주요 가설입니다. 2025년 기출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요 가설들은 사실 한번 쑥 훑고 넘어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설들인데요. 일단 열 발생 가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열이 발생하고, 체온이 상승하면 뇌에서 근육에 이완 명령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이 이완되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열 발생 가설입니다. 주의 분리 가설. 주의 분리 가설은 내가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 업무 시간이라든지 그냥 휴식 시간이 아니라 여기 따로 떨어져서 운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서 내가 분리돼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업무상에 있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풀 수 있다, 날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한 불안과 생리적 활성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의 분리 가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노아민 가설. 모노아민 가설은 이제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이 내가 운동을 하면서 분비가 되고, 이런 분비들로 인해서 운동이 우울증 효과가 있다 등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노아민 신경 전달 물질, 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일 텐데,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등이 있고, 뭐 세로토닌은 행복감, 뭐 안정감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쳐요. 세로토닌 발생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도파민은 보상, 쾌락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게 되겠고요. 노르에프네프린은 내 각성 수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들이 연합하게 되면서 내가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좀 나오게 되고, 도파민도 나오고, 노르에프네프린도 나오게 되면서 운동 후에 운동을 하고 나면은 내가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고, 또 보상, 쾌락도 느끼고 이러면서 운동을 조금 더 지속하게 되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내가 평소에 느끼던 불안감이라든지 좀 압박감 이런 것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가설이 모노아민 가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 변화 가설, 이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뇌에 혈관이 많아진다 이런 내용인데, 뇌에 혈관이 많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는 한번 태어나면 그대로 죽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뇌가 활성화되고, 활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그 부위에 혈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 부위가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학 문제를 풀던 사람은 수학 문제에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게 되고, 그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뇌로 바뀌게 돼요. 운동을 한다는 말은 운동을 하면서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면서 몸도 움직이지만 내 주변의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내 상황 판단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면서 인지적인 능력도 계속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인지적인 능력이라든지 몸을 사용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그 부위의 뇌가 활성화가 계속되고 그러면서 뇌 혈관이 많아지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혈관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인지 능력이 향상되게 된다. 이런 가설입니다. 생리적 강인한 가설.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규칙적으로 내 몸에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회 심리적 가설. 이게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 기분이 좋아질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운동을 참여한다는 게 나 혼자서 그냥 런닝머신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운동할 때 혼자도 하지만 같이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본딩이 되게 되죠. 사람들이랑.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체형이 좋아져요. 그럼 나 스스로 판단이 돼요. 아, 내가 체형이 좀 좋아졌구나.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좀 몸이 핏해졌네 이렇게 느낀다는 걸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체형이 좋아지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자아상, 그리고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나에 대한 인식을 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운동의 심리 이론이 있는데 운동 심리 이론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개인이 건강 또는 취미로 운동을 시작하게 된 원인 또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운동을 이 사람들은 운동을 왜 했을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지속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다 말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아예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어디서 올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참여해서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 운동 심리 이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합리적 행동 이론은 이 투표 참가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예요. 사실은 합리적 행동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의도가 행동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다 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 이 행동을 왜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내가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또 내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하게 하려는 의도. 운동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내 몸을 이쁘게 가꾸고 싶어. 그런 의도가 운동을 참여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 되겠어 하는 의도가 운동을 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행동 이론입니다. 개인이 운동을 하는 의도가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의도가 없으면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계획적 행동 이론. 합리적 행동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각된 행동 통제감이라는 개념이 이제 합리적 행동 이론에 추가가 되면서 이 개인이 단순히 운동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각이 있어야지 또 운동을 더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론이 계획적 행동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변화 단계 이론,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 변화 단계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 이 변화 단계 이론에 기반해서 다른 이론들이 좀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 단계 이론을 좀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출도 많이 됐죠. 인간의 행동은 시간을 두고 천천하게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운동하려는 의도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려는 의도가 생긴 이후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운동하기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각각의 과정에 맞는 전략을 통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운동을 잘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프로차스카의 운동 행동 변화 단계 이론이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되는 내용이에요. 무관심 단계부터 관심 단계, 준비 단계, 실천 단계, 유지 단계를 거치면서 개인은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무관심 단계에는 지금 운동 안 하고 있고요. 6개월 내에 운동할 의도도 없고요. 운동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관심 단계는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앞으로 운동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단계. 그러니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갖고 있는 단계인 거죠. 준비 단계는 운동을 해요. 하고는 있는데 아주 가끔 해요. 간헐적으로 해요. 가이드라인을 채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참여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혹은 한 번 할 때 몇 시간 이상 혹은 어떤 강도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가이드라인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요. 30일 이내에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할 의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에 관심도 있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 뭐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단계는요.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충족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다만 그 꾸준함이 아직 6개월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지 단계는 아주 꾸준한 운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하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 앞으로도 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전략들이 다 존재하고 이 전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언제 취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이 보통은 이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상식적으로도 이런 정도 되겠다 싶은 이 개념이 머리에 박힐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인간은 무관심에서 한 번에 계속 단계할 수 없다,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무관심에서 단계적으로 운동 행동이 변화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태학 이론 볼까요? 개인이 운동을 실천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를 개인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국가, 자연 환경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개인이 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그러니까 개인의 의도가 운동을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데 생태학 이론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 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지속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회적 분위기 같은 거 있죠. 뭐 주변에서 주변에 다 운동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나도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식권을 줘요. 나는 그럼 식권을 받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더 하는 거예요. 운동을 위한 자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체육관도 많고 뭐 수영장도 있어요. 그럼 나 수영을 배워볼까 하고 또 수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또 수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변에 수영장이 없는 사람은 수영에 관심이 생기다가도 수영장 가려면 너무 멀어.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위한 자원이나 시설에도 분명히 운동을 하는 개인의 수영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내용이 생태학 이론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건강 신념 모형.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안 아프려면 운동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이 건강 신념 모형이고요. 자기 효능감 이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이론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론이니까 좀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배드민턴 할 때 스매시는 내가 정말 자신 있어. 이러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기 효능감 자체가 높을수록 행동 실현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잘하는 행동,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활동에 재미를 더 잘 느끼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말은 잘하면 재밌어요. 재밌으면 내적 동기가 높아져요.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제를 잘하면 내적 동기가 높아지고 내적 동기가 높다는 말은 내가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다. 내가 그거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마음이 크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그 행동을 더 자주 할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으려면요. 성공 경험. 내가 성공 경험을 토대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간접 경험.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가 대회에 나갔는데 얘가 금메달 따요. 나 얘랑 비슷한 게 잘하고 있는데 그럼 나도 내가 대회를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나도 잘하면 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겠는데 나 잘하는 사람인가 본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언어적 설득. 친구가 혹은 지도자가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주면 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득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체와 정서 상태. 내가 이제 뭐 기분 좋은 상태 이런 것들도 내가 잘한다는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결정 요인에 의해서 자기 효능감이 결정이 되고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내가 이 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행동이나 인지나 정서에 영향을 미쳐서 그 운동 행동 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론이 큰 틀에서 자기 효능감 이론입니다. 이 자기 효능감 이론은 이 이후에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니까
지금은 한번 개념만 짚고 넘어가고 자세한 설명은 이 추후에 또 진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실천 중재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한다. 행동 수정 전략이 있고요, 인지 전략이 있고요. 이 뒤로 넘어가면 뭐 개인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행동 자체를 바꿔보자가 행동 수정 전략인 것이고, 이 사람이 운동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자. 생각을 바꾸면 행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가 인지 전략이에요. 이 각각은 이제 아무래도 뭐 계획적 행동 이론에 기반한 이 전략이 될 것이고, 행동 이론은 뭐 합리적 행동 이론에 관련된 뭐 내용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행동 수정 전략은 행동 자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행동을 만들면 그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프롬프트 같은 걸 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운동에 도움이 되는 단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벽에다가 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뭐 운동을, 아니면 뭐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롬프트나 이런 문구를 벽에다 거는 거예요. 아니면 벽에다가 우리가 헬스장 가면 항상 이렇게 헬스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이 포스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래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운동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내가 그걸 행동을 더 해볼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걸 내가 걸어 보는 거예요. 또 계약하기. 서면 계약하면 운동 지도자와 혹은 내 친구라도 나 운동 열심히 할게 하고 서면 계약하면 이 서면 계약 자체가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출석부를 게시한다. 어떤 회원이 더 많이 참여하는지, 어떤 회원의 성취도가 어떤지를 게시를 해놓으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거든요. 내가 다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모든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출석부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출석에 저조하네, 더 열심히 참여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또 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번 달에 참여하면 뭐 보상으로 회식을 한다, 혹은 보상으로 어떤 상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우수회원을 선정해서 보상을 걸어주면 그 보상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더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행동 자체를 수정해보자 하는 내용이 행동 수정 전략일 것이고요. 인지 전략은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거나 동기 유발을 통해서 내 마음의 뭔가를 통해서 이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하는 전략들이 되겠습니다. 운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운동 특성이 있는데요. 뭐 개인적인 요인은 다양하게도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인 거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나이는 몇인지, 뭐 나이에 따라서 또 근력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니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다를 것이고요. 내 직업은 무엇인지, 내가 밤에 일하는 직업을 해요. 아니면 나이트 근무가 뭐 스케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특정 시간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내가 하기 힘들겠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 수준. 뭐 뉴스포츠 같은 게 요즘 있는데 뭐 라켓볼이라는 스포츠가 존재하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라켓볼이 존재하는지 모르면 라켓볼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스포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인지적으로 알 수 있고, 스포츠를 하면 어떤 스포츠를 해야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스포츠에 참여하게 될지, 또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건강 수준 자체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당연히 뭐 태도, 재미 이런 류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인지적인 특성들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내 행동,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과거에 해본 적이 있는지, 학교 운동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학생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서는 사회적 요인이 있고 물리적 환경이 있는 것이죠. 물리적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시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여름 스포츠 하기 힘들고 또 한여름에 스키 타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후나 계절 등 다양한 물리적 환경도 존재하고요. 스포츠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운동하는데 얼마나 지지하는가, 내가 운동하는 것에 박수 쳐주고 운동 열심히 하면 멋있다고 칭찬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 운동하면 야, 너 지금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이렇게 내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으면 운동하려는 의도가 좀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환경적 요인을 탄다.
운동 특성 요인은 이제 운동의 강도를, 운동 그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도 나랑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 지지 요인에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정서적 지지가 있고 도구적 지지가 있고 비교 확인 지지가 있고 정보적 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지지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풀어야 할 대부분 이런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이 해당 문제나 해당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이해도에 따라서 한 번 더 이 개념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쭉 듣기만 들어보시고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보시길 권장드려요. 11장 스포츠 심리 상담입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스포츠 심리 상담 안에는 상담도 포함되고 심리 기술 훈련도 포함돼요.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는 파트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 학계라든지 스포츠를 하고 있는 선수 지도자의 현장에서는 이 둘을 분리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굳이 이걸 예를 묻자면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멘탈 코칭 아니면 멘탈 트레이닝, 으로 더 자주 불려요. 멘탈 코칭, 멘탈 트레이닝으로 상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쨌든 여기에는 지금 심리 상담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은 스포츠 상황에서 참여자는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참여자들 대상으로 경기력 향상시키거나 인간적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리기술 훈련과 상담을 여기 나오죠. 심리기술 훈련과 상담을 적용해서 중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심리기술 훈련에 보면 우리가 심리기술이 있고요. 심리기법이 있어요. 혹은 방법.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이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보통은 심리기술 훈련, 우리가 PST라고 하죠. Psychological Skill Training이에요. 심리기술 훈련. 심리기술 훈련의 주된 목적은 경기력 향상이에요. 그리고 상담의 주된 목적은 심리적 문제 해결, 그리고 인간력 성장. 이 주된 목적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주된 목적이 그렇다 이겁니다. 심리기술 훈련은 경기력 향상을 주로 목적한다. 그리고 상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개인의 인간적 성장 도모를 주로 목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조금 시험이라든지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될 거냐면요. 스포츠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체 모든 행동이다. 행위를 우리는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내가 스포츠 참여할 때 혹은 스포츠를 열심히 참여하려고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는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고 부른다. 혹은 멘탈 코칭,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부른다. 그 안에 상담도 있고 심리기술 훈련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의 목표도 결국 같은 말이죠. 네, 같은 말입니다. 이 각각이 무엇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모든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스포츠 심리 상담사의 역할 보면 아까 첫 음에도 말했는데 교육이 있고요.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이 있어요. 이게 상담인 거죠. 아마 여기에서는 적용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보겠습니다. 심리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적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교육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스포츠 상황에서 심리적 요인의 이해와 측정,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고, 집단이나 교육이나 개인을 위해서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교육과 적용 다 각각 개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적용을 위해서 어떤 것에 기반을 해야 되냐? 이 연구에 기반해서 이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 제도가 있어요, 한국에. 이거는 이제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KSSP로 약자가 되어 있고요. 한국 스포츠 심리 학회, 코리아 소사이어티 오브 스포츠 사이콜로지예요.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에 스포츠 심리 상담사 제도가 있고, 그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는 1급, 2급, 3급이 있고, 3급에는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스포츠 심리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들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2급은 석사학위 소지자, 그리고 3급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 취득자가 취득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양이 필요하고요. 1급은 박사학위 소지, 그리고 2급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후에도, 그리고 1급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 이상의 연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 상담을 200시간 이상 해야 돼요. 뭐 이런 다양한 이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급으로 가면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2급이나 1급 스포츠 심리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멘탈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담사 제도가 있지만 상담사를 획득하지 않고 취득하지 않고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의 윤리다.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건 기출로 자주 나오죠. 이게 왜 기출이 자주 나오냐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 같은 거예요. 소양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근데 얘는 스포츠 심리학회에서 제시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일반 심리 상담, 혹은 뭐 임상 상담과 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상담할 때는 반드시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특정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가능하면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윤리 강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상관계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게 이중관계를 형성시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고객의 가족과는 개인적, 금전적 또는 다른 관계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상담사가 맞이하는 피상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심리 상담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해요. 근데 학생이 혼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 비용도 있을 것이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어떤 상담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정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모와 함께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상담 자체는 학생과 진행하지만 상담의 결과를 공유하거나 필요할 때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담과 관련된 내가 효과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받을 때 학부모님과도 소통하게 되거든요. 이때 학부모님과 개인적인, 금전적인 다른 관계로 만나게 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만나게 되는 것을 삼가해야 되겠다. 삼가가 아니라 하면 안 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상담자와 피상담자는 이 상담의 관계에서만 만나야 한다. 가까운 친인척 등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관계가 되어서 전문적 상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된다. 이 이중관계이면 일단 상담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내가 걸러서 이야기하게 돼요. 내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없어요. 상담하면서는 때로는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중관계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있다는 말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랑도 이 사람이 알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심리적으로 이제 거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단 1단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비밀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주변에서 굉장히 물어와요. 이렇게 어떠냐,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주변에서 물어오는데 이거를 차단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관계가 되면 안 된다.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할 때 고객과 미리 상의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내가 얻은 정보를 일단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기본은 기밀 유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수와 상담했는데 선수가 때로는 지도자와의 관계로 상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가 본인은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지도자에게.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혹은 지도자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요. 그럴 때 상담사가 선수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에게 은근한 이 힌트를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매번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럴 때 이 내담자, 그러니까 선수와 충분히 상의해야 돼요. 내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접근하는 건 어떨까? 지도자에게 이렇게 어드바이스 주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상담사를 믿고 비밀 유지라는 이 개념을 믿고 상담사에게 모든 걸 말했는데 상담사가 나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고 믿어지는 순간 이 상담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밀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리 상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스포츠 상담의 윤리, 일반 원칙은 상담사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요. 내 책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책무를 수행해야 되고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선수든 누구든.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반적 윤리들도 있고 당연히 비밀 보장 중요하다. 부적절한 관계에 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비밀 보장 관련해 가지고는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 사항은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예외 사항이 여기 나오네요. 비밀 보장 관련된 예외 사항.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요. 여기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예를 들면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나 이 내담자가 자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또 미성년 내담자가 근친상간이나 강간 아동학대 등의 범죄의 희생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비밀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범죄로부터 이 내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더 큰 겁니다. 또 내담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금 스포츠 심리 상담으로 왔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병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병적으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를 하든지 혹은 입원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담자에게 당연히 물어보면 내담자는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말라고도 하겠지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밀 유지 원칙이 우선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심리 상담의 모형이 있는데 인지 재구성 모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모형이 있고 교육적 모형이 있어요. 내담자에게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이 내담자가 스스로 어떤 걸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있고요. 멘탈 플랜 모형이 있고 이 모형은 사실 모형 관련해서 아주 이 위에도 다양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예시로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인지재 구성은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형이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또 이런 강의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또 교육적 모형은 이렇게 내담자 수준을 인지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동기부여라든지 특정한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심리기술 훈련을 개발해서 이거를 실행해가지고 이 내담자로 하여금 심리기술이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적 모양이 있을 수 있고요. 멘탈 플랜 모형은 심상 루틴, 다양한 심리 방법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걸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와서 상담하고 피드백 받고 어떻게 하면 이걸 또 행동을 수정해 볼 수 있는지 또 현장에 적용해 보고 이렇게 현장과 상담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행동을 수정해 나가고 이 좋은 쪽으로 바꿔보자 하는 내용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의 적용, 상담의 절차, 뭐 절차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쭉 넘어갈게요. 초기 접촉이 있고 실제로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만나기 전에 미리 전화 통화라든지 아니면 접수 면접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접수 상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하는 거예요. 일단 알아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심리 어떤 이 인적사항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심리 검사지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나오죠. 이 심리검사와 접수상담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접수상담을 따로 하고 심리검사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접수상담과 심리검사를 토대로 어쨌든 이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 파악을 먼저 한다. 그리고 상담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여부, 상담 여부로. 파악한 후에 이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다고 정보를 주겠죠.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정보를 듣고 나 그러면 심리 상담 해볼게요. 해서 이거를 제가 저의 상태를 뭔가 변화를 시켜볼게요. 라고 하면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면 상태는 알았으니까 제가 한번 스스로 해볼게요. 그러면 상담이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상담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 실제로 진행되면 상담 초기부터 중기, 말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은 일렬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담 초기에 중기로 넘어갔다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심리 검사하고 다시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상담 기법은 기출도 좀 덜어 되는 편이고 좀 알고 가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 형성 아주 중요해요.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걸 기밀을 유지해 주는구나, 기밀이 나가지 않는구나, 이런 아주 믿음이 있어야 충분한 상담 효과가 발휘되고 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 형성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라포라고 합니다. 이 라포가 잘 형성이 되면 이거는 사실 단순히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담 장면 안에서 우리가 상담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있다, 이런 신뢰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뢰감을 형성할 때 때로는 학연, 지연 등 이런 혈연 등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활용되면 오히려 이중관계인 것처럼 느껴져서 상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신뢰 형성에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고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관심 집중을 해야 된다. 사실 요거는 이 경청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경청이라 함은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경청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경청을 적극적으로 듣는다. 적극적으로 듣는 게 실제로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내담자에게. 그래야 내담자도 더 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담자를 향해서 앉고요. 예를 들어 팔짱 끼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있지 않다, 좀 권위적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개방적인 자세, 팔짱 끼지 않는 거죠. 개방적인 자세 취하고요. 때로는 상담자를 향해서 일부러 몸을 좀 기울여 앉기도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내담자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라포 형성의 일종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거울 뉴런이라고 해서 이 뇌에는 상대를 따라하려는 뉴런이 존재해요. 그 뇌 영역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와 나가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는 그 거울 뉴런이 잘 활성화가 된 것이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상대와 내적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으로 라포가 잘 형성되면 상담자가 하는 행동을 내담자가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내담자가 하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따라하면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이 행동을 커플링시키고 일치시키고 그걸 통해서 관심 집중과 신뢰 형성을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적 이해. 내가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내가 이해했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기분이 들었겠군요. 그런 기분이었다니 참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내담자에게 반응하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심리기술 훈련 여기 나오죠. PST 나오고 상담이랑 좀 별개로 나옵니다. 심리기술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력이 가장 초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심리기법을 연습하고요. 훈련해서 심리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기법이랑 심리기술이 다른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심리기술은
심리 기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질이에요. 자질, 기술은. 그러니까 자신감, 동기, 의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신감 향상, 동기부여, 뭐 의지를 고취, 이렇게 어떤 이 결과인 거죠. 결과, 자질. 심리 기법은 이 방법이에요. 이 자신감 향상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뭐 심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혼잣말이 있을 수도 있고 목표를 설정해 볼 수도 있고 사고 조절을 해볼 수 있고요.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를 향상시키는데 그 전략을 심리 기법, 심리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내가 어떤 심리를 향상시킨다 할 때 그 심리 자질을 심리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리 기술 훈련의 효과는 뭐 이런 효과도 있겠죠. 당연히 경기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사실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만 이 실제 현장, 실제 학계나 현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내가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특정한 심리 기법을 통해서 자신감 향상을 시켜요. 자신감이 실제로 높아져요. 이 자신감이 높아졌는지 어떻게 하냐면 질문지 또는 자기보고. 그러니까 질문지를 체크해보거나 선생님 자신감 높아지신 것 같으세요? 스스로 느끼기에 이렇게 자기보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보고가 돼요. 근데 이 높아진 자신감이 실제로 경기력 향상에, 실제로 수행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관성은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아주 100% 확실한 건 아니다. 어쨌든 심리기술 훈련을 통해서 경기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최대치로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심리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까지는 사실은 3개월에서 6개월이 필요하다. 이것도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단회기로도 뭔가 선수 마인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큰 효과를 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 심리기술 훈련에서 말하는 심리기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연습하고 적용해보고 잘 적용되는지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에서 6개월 정도 필요하다. 모든 선수에게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각각 연령, 성별, 경기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기술과 심리기법이 다르다는 건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빌리라는 학자의 심리기술 분류인데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분류가 다르고 여기 세부 요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빌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제시했고 사실은 이게 많은 연구들이나 많은 학자들에게 레퍼런스 되기 때문에 나온 거긴 합니다. 한번 훑어보고만 갈게요. 기본 기술이 있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있고 개인 성장에 필요한 기술이 있고 팀 기술이 있어요. 기본 기술은 내가 인간이 갖춰야 할, 선수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죠. 성취 욕구 필요하고 자기의식, 나 자신이 어떤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적인 생각 필요한 거죠. 내가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 그런 생각들, 자신감은 아주 선수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리고 수행 기술, 실제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중력을 얼마나 발휘하는지,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 개인 성장 기술, 이렇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성장해 가야 또 스포츠에서도 내가 발휘하는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나 스스로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성이 되는지, 내가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 또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대인관계로 유능성이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볼 것들이고 그다음에 팀 기술, 우리가 스포츠를 참여할 때 단순히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응집력도 필요하고 팀에서 자신감,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챕터 1, 챕터 10, 챕터 11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챕터 2, 3 해가지고 운동 제어 학습 발달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